있겠습니까? 24년 10월 평양 상공으로 날아갔으나 돌아오지 못한 무인기,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전시계엄이라는 거대한 업무의 실체를 파헤친 두 분의 저자들과 패널들이 이에 대해서도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12.3 내란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하기 전 윤석열은 어떻게 외환을 시도했는지, 어째서 외환이 내란을 성공시킬 키였는지, 그리고 최근 있었던 대학원생의 무인기 북파는 대체 무엇인지, 오늘 그 진실의 문을 함께 열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앞장서 오신 귀한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박지원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못했어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도당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옆으로부터 의원님 옆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위성권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옆에서 인사인 잘. 박지훈 변호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의정보고회에서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주당의 큰 어른이신 박지원 의원님의 인사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박지원 의원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저도 가볼까요? 제가 우리 민주당 의원들하고 가까운데 부승찬 의원, 박선원 의원, 김병주 의원 이런 분들한테는 컴플렉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데 부승찬이 훨씬 저보다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윤도림 의원 의정보고에 와서는 떡을 먹고 부승찬 출판 기념회 제사 모시고 4시 반 비행기가 있으니까 먼저 갑니다. 우리 부승찬 의원이 다 좋은데 돈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많이 사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책값을 가지고 왔는데 가서 줄 서니까 야, 제주도 분들이 이렇게 부승찬 의원을 서포트하는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책값 안 내고 갈랍니다. 한 가지 부탁할 것은 제주 출신 현근택 변호사가 지금 용인에서 용인시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근택은 제 꼬봉입니다. 꼭 현근택 지원해 주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오랫동안 남북관계를 해오신 우리 문정인 교수님 뵈서 반갑고, 이분도 제주분. 제주분들은 자기들끼리만 딱 단결돼 있어요. 저도 섬사람, 제주보다 적은 지도 섬사람이니까 제주 부승찬 다음 박지원! 감사합니다. 박지원 의원님의 뜨거운 인사말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내빈 인사를 소개를 하면서 한 분을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양문석 의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선 행사의 주인공이셨던 문대림 의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저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 사회에 뜨거운 질문을 던진 두 분의 저자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이신 부승찬 의원님과 그리고 오랜 시간 함께 힘을 합쳐온 이규정 선임 비서관 두 분입니다. 두 분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규정 비서관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승찬 의원실의 이규정 선임비서관입니다. 부승찬 의원님은 12.3 계엄과 그 준비인 외환 유치 혐의를 가장 먼저 포착했고 제보를 결심한 양심적 군인들의 피난처가 되어줬습니다. 제보자가 부승찬 의원실을 선택한 이유는 의원님에 대한 거대한 신뢰와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함께 쓴 책에 있는 내용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이 한 권의 책은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을 일반 이적죄로 기소하고 사법심판의 발판을 마련했고 윤석열 구속영장의 근거 역시 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실무를 한 사람의 한 명일 뿐인데요.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영광인데 의원님의 고향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께 책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서 더욱더 영광입니다. 제주 시민들께서 의원님이 더욱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게 옆에서 잘 보좌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정 비서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또 한 분의 저자이시죠? 부승찬 의원님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승찬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정치를 할까봐요. 예, 우리 저기 위성곤 의원님이나 김한규 도당위원장님이나 문대림 의원이 긴장하게. 왜냐면 이게 여기 아까 너무 많이 빠졌어. 아무래도 경기도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너무 이게 자리가 듬성듬성 많네요. 여기 계신 분들은 나가실 때 책 10권씩만 좀 사가주십시오. 이게 북한 무인기 상상도 못하는 평양에 우리 군이 그리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평양에다가 무인기를 보낸다. 사실은 그때부터 이제 저희는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 그걸 통해서 전시개혁. 이진관 판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위로부터의 내라는 결국 무엇이냐? 장기 집권. 그리고 종말은 어떻게 되느냐? 내전. 이런 판결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명분으로 삼으려 했던 평양 무인기 사건을 우리 진짜 고민을 하면서 저희 방으로 찾아온 네 분의 제보자들의 얘기를 가지고 재구성한 책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선임 비서관도 얘기를 했지만 이 책이 윤석열 대통령의 6개월 구속 연장을 이끌어낸 책이기도 합니다. 특검에서도 30부 사줬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좀 많이 사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특검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했습니다.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환죄가 어렵다라는 거, 현행법상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실에서 강력하게 일반 이적죄로 기소를 해야 된다라는 거, 진짜 엄벌을 해야 된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국가 안보를 뒤흔든 정말 희대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이제 특검 측에다가도 메시지를 많이 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책과 공소장 지금 비밀로 지금 공소장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못 보셨을 겁니다. 저희 책과 공소장의 내용이 거의 일치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정리해 주는데 우리 이규정 선임 비서관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좌 직원들이 이제 거의 내란국조특이나 국정감사나 이 무인기를 파고들 때 우리 보좌 직원들이 거의 밤을 새가면서 크로스 체크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국회의원들이 책을 쓰면 보통 자기 자랑이잖아요. 여기에 제 자랑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좌 직원들이 땀이 그리고 열정이 담긴 그리고 제보자들의 생명이 담긴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문대림 그 의원 쪽 분들은 다 가셨네요. 좀 안타깝네. 그럴 줄 알았으면 그냥 문대림 의원과 별도로 잡을 걸 그랬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승찬 의원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오늘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북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토크를 해주실 패널분들과 진행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주의 자랑 문대림 의원님이십니다.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석학 문정인 교수님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부승찬 의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토크 진행을 맡아주실 이동형 작가님 흥미진진한 토크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동형 작가님의 진행으로 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그 수많은 토크 콘서트, 북 콘서트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관객이 적은 건 처음입니다. 네, 그리고 4시까지만 끝내주시면 됩니다 이랬는데 4시에 시작하게 생겼어요. 뭐 제주도 분들 상관없지만 저도 박지원 의원처럼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조금 타이트하게 좀 진행하겠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우리 당대표께서는 의리 없이 가셨습니다만은 우리 김한규 의원하고 오비성보 의원 또 끝까지 자리 지켜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뭐 이분들이야 뭐 제주 지역분이 그렇다 치고 양무석 의원 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앉아서 아니, 예, 박수 한번 주시고 양무석 의원한테. 네,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책을 쓴다 그러면 선거 직전에 출마하려고 혹은 봉투 좀 많이 받아보려고 뭐 그러는데, 지금 뭐 선거 시즌도 아니고 뭐 돈 벌자고 쓴 책도 아니고 이해가 좀 안 갔습니다. 왜 지금 책을 썼지? 그런데 제가 어제 비행기 안에서 책을 읽으면서 왔었는데 정말 영화 한 편 보는 것처럼 흥미진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 생각으로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선 의원님 이 책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한 계기라든가 그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이게 한반도와 남북으로 이제 분단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이제 북한이 공격을 하든 한국이 공격을 하든 국민의 생명이 담보되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진짜 권력자들이 그런 짓을 하기에 시도했다라는 거, 그리고 목숨을 걸고 제보자들이 이제 저희 의원실로 연락했다라는 거, 이거를 그냥 국조특위에서 질의만 하고 끝내면 이분들의 그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을 담보로 한 제보가 정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구나 하는 생각에 이거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리고 국민들이 좀 이 책을 읽고 한반도에 정말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리고 권력자를 잘못 선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것들을 좀 상상해 보시라고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재밌게 또 읽기 쉽게 잘 썼다는 생각이 들고요. 흔히 이제 진보 정권이 집권하면 남북의 대화가 조금 물꼬를 두고 교류도 많아지고, 그러다가 또 보수 정권이 집권을 하면 남북이 또 곧바로 경색 국면에 접어들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문 교수님
과거 보수 정권에도 혹시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윤석열 정권 들어서 처음 있는 특유의 일이라고 봐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성격상으로 봐서는 상당히 예외적인 성격이었죠. 과거에 있던 거는 뭐 우리가 총통 사건 포함해갖고 북측하고 공작적 접촉을 통해서 북으로 하여금 남쪽에서 여당에 유리한 선거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일종의 선거 공작, 이런 성격이 상당히 컸거든요. 아니면은 가령 선거 때가 됐다, 뭐 박정희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자수 간첩을 마치 간첩을 새로 색출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북풍을 이용한 국내 정치적 어떤 유리한 고지를 찾으려고 하는 건 상당히 있었죠. 그러나 이번 사례는 좀 다른 게 국내 정치 공작에 활용한다기보다도 오히려 북측에 그러한 자극을 가함으로써 북이 도발적 행동을 하면 그걸 명분으로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장기 집권을 하려고 했던 점에서는 상당히 좀 재질이 상당히 나쁜 거죠. 그래서 독지체제로 가게 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과거에 있던 북풍, 청풍하고 성격이 상당히 다르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 문 의원님, 만일 윤석열 정권의 생각대로 무인기를 보내서 북한을 도발해서 만일 북한이 여기에 응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뭐 최후로는 그대들이 이야기하는 쿠데타가 친위 쿠데타가 성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이에 뭐 인명 피해는 없었을까 이런 끔찍한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가 그 언젠가 거의 한 10년 전쯤에 우리 문정인 교수님께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잡지를 읽는데 중동 다음 분쟁 예상 지역이 이 동아시아 일대가 될 것이고 그 중에 한반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뭐 이제 남과 북만이 붙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뭐 미국도 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 세계 대전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렇게 되면 지역 정치인 입장에서 제주도를 위해서 어떤 안전장치가 필요할까? 그때 막 군사 해군기지가 이슈가 될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는 가급적 군사기지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평화와 관련 국제 기부 이런 것들을 좀 유치하면서 좀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의 뭐 좀 전에 행사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우리의 선조들이 그분들이 의지와 관계없이 운명을 달리했던 4.3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제국주의 전략의 희생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아들, 딸들에게 그러한 역사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제주도에 그런 이제 평화지대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쭉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이런 그 무인기 사건을 보면서 이러한 것들이 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뭐 책에도 잠깐 나오지만 그 용기를 내어준 이제 군인들 그리고 군인들도 상당한 역할을 했지만은 그분들의 숨통이 되어준 우리 부승찬 의원실 또 뭐 이기정 선임비서관 또 오늘 색달았던 게 뭐냐면 저였으면 공동저자로 안 했을 텐데 참 공동저자로 해주는 거 보면서 역시 사적으로는 승찬이 부승찬 내 동생 된 놈이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쨌든 이게 정말 천원 같은 일이 벌어졌다. 만약에 북한이 그것에 응대를 했으면은 누군가가 교전이 벌어졌을 테고 우리 장병이든 시민이든 운명을 달리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계엄이라는 그런 명분하에 군들이 움직였을 것이고 그런 걷잡을 수 없는 길로 갔을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도 천원이 막아준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리지만 그 용기를 내준 군인분들 그리고 숨통이 되어준 우리 부승찬 의원실에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드론 부대를 만들고 그리고 조직적 계획적으로 무인기를 평양에 띄우고 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그게 그 책에도 나옵니다만은 우리 내부 고발자들이 또 적극적으로 그 협력을 해줬고 또 시고 정신을 발휘해줬고 그래서 무산됐는데 최근에 그 민간인 청년 무인기 사건이라고 하죠.
그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했었던 사건이랑 이번 사건이 별개의 것인지 아니면 큰 거대하게 이어지는 어떤 하나의 것인지 지금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저는 이번 청년 대학원생이 이제 다시 이제 북으로 무인기를 보내고 북한이 9월 말에 보낸 거와 올해 1월 4일 날 보낸 거를 가지고 담화를 발표하고 김여정 담화랑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2번이나 낼 정도로 상당히 격앙되게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하나로 이 분리된 사건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평양 무인기에 대한 시도를 했고 실제 감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구구들이 이걸 받고 그리고 이제 만일 평양 무인기 작전이 성공을 했더라면 뭐 전쟁까지 바라지는 않았을 겁니다. 전방 지역에서 헤드라인 하나로 뭐 접경 지역에서 남북 총격전 그러면 국회의원이 그 밤 늦은 시간에 계엄을 해제하러 오지도 않을 거고 여기 계신 시민들이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이 또 국회로 올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바랐던 거는 전면전이라기보다는 그냥 언론의 헤드라인 한 줄이면 전시기획은 성공했다. 그러면 장기 독재로 갈 수 있다. 이런 기획을 했고요. 이게 사실은 극우들에게 많은 교훈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도 마찬가지 그런 의도를 남북관계 악화를 통한 극우의 결집 봐라 북한은 원래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만큼 대화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이런 정치적 의도를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상호 간에 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 군 입장에서 봤을 때 모든 작전은 북한에서 침투 도발하는 거에 대응하는 작전입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부터는 한국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도발 유도하는 이런 작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청년 대학원생 북한의 평산 쪽으로 이제 무인기를 보낸 것도 저희가 잡아내기도 탐지하고 식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재명 정부에게는 상당히 치명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 윤석열 정부하고 다르다. 우리가 그렇게 뭐 무인기 보내거나 심리적 몽작을 하거나 이런 거 안 한다. 북한하고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데 우리 모든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런 정책 기조를 펴고 있는데 지금 언론 나오는데도 보면은 정보사에서 지원을 해갖고 청년들이 저쪽에다 무인기를 보냈는데 첩보도 수집을 하고 심리전 공작도 하고 뭐 라우터도 보내고 이렇게 쭉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여정 담화를 보면 그게 명시적으로 나와요. 이재명 정부 니들은 달리한다고 하는데요. 똑같더라.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가 규명이 돼야 되냐면 이 친구들이 이재명 정부 흠잡기 위해서 그리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한 건지 아니면 관성에 의해서 정보사에서 과거 지원해 주니까 그거 갖고서 심리전 공작하는데 얘네들이 계속 그 관성에 의해서 하는 건지 규명이 돼야 되긴 하겠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아주 화를 내고 이건 있었으면 안 된다. 전쟁을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 배후에 깔려져 있는 건 지금 바늘구멍이라도 찾아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엄청난 악재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다른 한편에서는 이게 또 호재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을 하고 이거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서 그걸 통해서 북한하고 군사 대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게 보진 않아요. 그러나 하여간 치명적인 것은 대북 관계, 남북 관계를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정부의 치명타를 가했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안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씀하신 대로 김여정이 즉각적으로 항의성 메시지를 띄우고 우리 대통령이 엄중 조사하고 대응 처벌을 해라 라고 하니까 보수 언론에서 저자세다. 그런데 조중동만 그렇게 쓴 게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7, 8개 언론사에서 저자세라고 우회적으로 때렸어요 대통령을. 근데 대통령도 당연히 이런 반응이 올 줄 알았겠죠.
그러나 방금 교수님 말씀처럼 자자자자. 왜 남북관계 개선해야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도 그렇게 하는 것 같고 또 최근에 기자 언론 간담회 대통령이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자세로 한판 뜰까요?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하신 건데 문제는 이재명 정부로 바뀌고 뭐 학성기도 금지시키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재발 방지하겠다고 약속도 하고 합니다만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응하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 어떤 손을 내밀어도 지금 잡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흥미있는 포인트인데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우선 전단살포에 대한 소위 법적 조치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단살포가 그동안 반대고 있고 그 다음에 휴전선에서 확성기 심리전 공작 중단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북도 이거에 대해서 크게 화답은 안 했지만은 대응 조치를 해서 북도 확성기 안 하고 전단살포 안 하고 어떻든 간에 긴장 속에서 남북 관계가 전환하려고 하는 게 보이던 찰나에 이게 딱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군 고위부 애들이었던가 보위부 애들 포함해서 또 김여정이 포함해서 김정은까지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헌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 남쪽 사회의 다른 이면에서는 이러한 비밀 공작들을 하고 있구나. 이게 이재명 정부도 과거 정부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이중적 구조를 갖고 있다. 이걸 준 거거든요. 그 김여정 담화를 보면은 그 우리 정부의 이중성에 대한 아주 단호한 비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큰 사고가 나지 않고 이 사태가 발각이 됐고 특히 우리 부승찬 의원께서 이번 무임기 문제를 쟁점화시키면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이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면 상당히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려움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죠? 시간은 걸릴 거예요. 네. 왜요? 이번에 한덕수 재판 때도 그 이진관 판사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계엄을 막은 것은 우리 국민이 막아줬다 이렇게. 근데 책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드론을 띄운 거에 대해서 또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하라고 계속해서 지시가 내려오는데 어쨌든 안 하려고 군인들이 이렇게 애쓰는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뭐 군인 출신이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위에서 오다대로 그냥 하는 거 아닙니까 군인이? 그동안 윤석열 정부를 제외하고 오더가 이렇게 위법한 오더, 규정과 절차에 없는 오더, 그 다음에 우리 군의 정부 작전을 이렇게 한반도 작전을 한반도 작전을 보면 평시 작전이 있고, 그 다음에 전시 작전이 있고, 그 다음에 유엔사 작전이 있잖아요. 이거를 전부 깨는 오더들이 내려오니까 합참에서 오물풍선 원점 타격해야 된다니까 합참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실제로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 북한을 공격 못하게 하고 뭐 그 다음에 대북전단을 이제 군에서 민간단체가 북한에다가 대북전단을 뿌릴 때 군이 그 시간대에 맞춰서 뿌리는 지시가 내려왔을 때 병사들이 항명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막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무조건 지시가 내려오면 따랐죠. 근데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군에 대한 지시가 180도 바뀌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나? 그동안 다른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피해 안 보나? 이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는데? 그 병사가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 잘못하다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소대장한테 그 얘기 했다라는 거 아니야. 근데 상부 지시라고 너 왜 안 따르냐고 질책을 받고 이 제보자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분의 제보자는 제보 결심 계기가 본인은 제보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대요. 근데 계엄의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지휘관 참모들이 앉았는데 계엄 성공했어야지 왜 이렇게 실패해갖고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충격과 자괴감에 빠져갖고 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맹세한 군인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틀 동안 심리적 고통을 받다가 저희 의원실로 수화기를 든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워낙 다르게 명령들이 내려오니까
그 고민들이 많았던 거죠. 예. 잠 못 이루는 밤이 아마 깊었을 것 같기도 하네, 제보자들이. 그죠? 예. 근데 아까 우리 문대림 의원께서 의정 보고회 할 때 제주도에서 G20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싶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긴장 국면으로 들어가면 각국 정상들도 한국에 오고 싶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남북 관계가 빨리 회복돼야 되고 대화가 다시 시작해야 되고 뭐 다 동의하실 텐데, 국회는 어때요? 진짜 그 야당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저도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군 내에서 이러한 이적 행위들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극우를 중심으로 한 돌발 행위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간 차원에서도 뭐 나름 이런 뭐 무인기라든가 그 이외에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피고인이 일반 이적죄로 기소가 된 거 아닙니까? 외환 유치죄로가 아닌데, 그러니까 외국과의 통모가 없는 상태에서 벌린 일이기 때문에 일반 이적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반 이적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러한 극우 중심의 세력도 저는 있을 수 있다.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군이 이제 부석찬 의원 같은 분들이 이제 철학이 더 이상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군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고, 또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뭐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 이제 남북 관계를 극단 상황으로 끌고 가려는 이런 일들은 저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라는 게 섬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호적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완전히 안 풀린다고 하더라도 G20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8년 유치가 확정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이라도 G20 28년 G20 개최는 제주도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혹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이상한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양무석 의원이 싸워주세요. 뭐 남은 재판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알겠습니다. 문 교수님, 아까 남북관계에서 시간은 좀 걸릴 거라고 하셨는데, 대통령 이야기는 우리랑 대화 안 해도 된다. 미국하고라도 해라.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뭐 북한도 뭐 한때는 뭐 통미공단을 외치기도 했으니까. 북미 대화는 그럼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북미 대화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건 기본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게 지금 긴장이 너무 고조됐으니까 긴장을 좀 완화하자. 그러려면 신뢰를 구축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평화 공존 체제를 만들자. 그러면서 8.15 경축사에서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북한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 흡수통일 안 한다. 북한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하지 않는다. 이런 걸 8.15 때 발표를 하고 9월 달에 유엔 총회 가서는 엔드라고 하는 걸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남북 간에 우선 교류하자. 익스체인지 하자. 그리고 이거 되면은 남북 관계를 우선 정상화하자. 북미 관계 정상화하자. 그러면서 비핵화하자. 그래서 이 exchange and normalization, denuclearization 이걸 내놨거든요. 그럼 이 구도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바라는 건 그거예요. 지금 북에서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론을 들고 나오니까 북에서 우리랑 대화 안 할 건 분명하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좀 나서서 북한하고 대화해서 피스메이커가 되라. 그럼 우리 조력을 하겠다. 통미본만 하면 좋으니까 우선 북이 안 나오니까 북한하고는 대화를 하라. 그리고 북미 관계가 개선이 되면은 자연히 남북 관계도 개선이 될 거라고 이렇게 본다. 그래서 이 접근을 나가는데, 문제는 지금 10월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왔을 때 북에다가 메시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심지어 제재 완화해 줄 테니까 정상회담 하자. 북에서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자, 북이 원하는 걸 줘야 될 텐데, 북이 원하는 게 기본적으로 제재를 완전히 또는 대부분 해제해달라.
북미 관계 개선해서 정상화시키자.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나 연습을 중단하거나 미국의 전략 무기 전진 배치하는 걸 중단하면 북이 대화 나올 거라고 하는데 그건 김여정이가 분명히 밝혔어요. 그걸 관심 없다. 그거 뭐 훈련 중단하고 그 다음에 전략 무기 전진 배치 중단했다가 다시 복원시키는 끝이다. 주한미군 감축 철수도 감축 철수했다가 다시 들어오면 끝나는 것 아니냐. 본질적인 걸 원한다. 본질적인 건 두 가지예요. 북미 관계 정상화 그리고 제재의 상당 부분 완화인데 문제는 4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경을 갈 때 가기 전에는 못 갈 거예요. 그러니까 북경서 시진핑 주석하고 정상을 한 다음에 돌아갈 때 평양에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정상화라든가 또는 제재의 상당 부분 완화라고 하는 카드를 갖고 평양에 갈 수 있는가? 그 대가로 뭘 원하는가? 단순하게 핵미사일 활동의 동결과 또는 갖고 있는 핵무기의 부분 감축 이것만 하더라도 그렇게 갈 수 있는가? 그렇게 하면 북에서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카드를 사전에 평양에다 제시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거예요. 뭐 김정은 스타일로 봐서는 그 친구 상당히 실용주의적이에요. 자기들 인민들 설득할 수 있고 그게 북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 카드를 갖고 나오지 않으면은 아마 4월달 북미 정상회담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4월달이 되든 9월달이 되든 좀 빨리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 후속으로 남북 대화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 모두의 생각일 것 같긴 한데 저는 특히 대북 주식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빨리 풀려져야 됩니다. 네. 자, 의원님 그 드론 부대가 저도 책을 보면서 놀랐는데 이 무인기를 띄우려고 만들었다. 목적 자체가 아주 나쁜 의도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지금 없어졌죠. 예, 지금 없앤다고 했습니다. 권고 그러니까 민관 위원회에서 합동위원회에서 지금 국방부에다 권고를 냈죠. 그러니까 어쨌든 폐지하라고. 내란에 참여했던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드는데 그 일각에서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봤듯이 드론이 상당 부분 어떤 전력 증강에 이용됐는데 그 이왕 있는 거 좀 그 부대를 좋은 쪽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쪽으로 활용. 그 세계적으로 드론사를 운영하는 국가가 없습니다. 왜 미국은 드론을 우리보다 먼저 운영을 하고 실제로 주요 요인 남살에도 활용하고 그게 버젓이 우리 대한민국 뉴스 방송에서도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드론사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 각군이 갖고 있는 작전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한미 연합군으로 돼 있잖아요. 연합군으로 돼 있기 때문에 드론사라는 거를 갖고 있으면 전시가 되면 미군 사령관이 이제 연합사령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육군은 육군대로 지상군 구성군 사령부, 해군은 해군 구성군 사령부 싹 바뀝니다. 근데 미국은 드론이 없어요. 드론사가 없는데 그러면 한국만 드론사가 있으면 그거 무용지물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쟁의 어떤 작전 개념에도 맞지 않고 지금 한미 동맹 개념에도 맞지 않는 그런 조직이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만들 때 야 북한의 응징보복하는 용으로 쓰겠다. 근데 응징보복용으로 쓴 게 아니라 전단통 달아갖고 그냥 삐라만 뿌리고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쓸모없는데요. 다만 드론사를 어떻게 바꾸냐. 이재명 대통령께서 50만 드론 전사를 양성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교육할 때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드론사를 드론 교육훈련단으로 만들면 되고 드론 전력들을 각군에다가 다 그 임무에 맞게 재배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 동의하지 않는데. 왜냐면 과거에는 우리 부승찬 의원 생각하는 게 주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우는데 거의 전쟁이 보병 싸움도 아니고 미사일 싸움도 아니고 전부 드론 싸움이에요.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새로운 전략 개념을 바꾼 게
드론이 슬슬 가고 단순히 뭐 있었어요. 공중에서 또는 육군 부대에서 사용하는 것뿐만 그래서 아니고 그쪽에서 전화하고 다시 해저까지도 네. 지금 우리 가령 할게요. 핵추진 잠수함 도입하는 거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미국 자체가 핵추진 잠수함보다는 드론 형태로 간다 이거예요. 해저에서도. 그러니까 드론의 중요성은 상당히 증가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지금 부승찬 의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통합된 드론 사령부가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드론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각 군의 주류 전력이 있고 그 주요 전략에 대한 보완 전력으로서 필요한 거. 그렇게 되면은 각 군별로 드론을 운영하면 되는 거고, 만약 한반도 전략 환경 속에서 드론이 중요한 전략 자산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과거에 전략사령부 안에 드론 사령부를 넣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론의 전략적 전술적 중요성이라는 게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드론사 해체라고 하는 것보다는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이 통합형 그런 드론 사령부를 유지할 건가, 아니면 각 군별로 하는데 이걸 어떻게 보완시키는가. 그러나 군별 연계 체계, 연합 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은 많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아마 내부적으로도 토론과 논쟁이 있을 수 있겠죠. 방금 두 분의 생각이 좀 조금 다르듯이, 그렇죠? 네, 그렇게 보고 무인기를 띄워서 북한에 이제 보냈는데, 그것도 평양 한복판에다가, 게다가 북한의 최고 존엄을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윤석열이 원하는 걸, 그 도발을 응해주지 않았어. 그 이유는 뭘까 또 궁금해요. 또 뭐 한쪽에서는 그만큼 한국 군을 두려워한다 북한이,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 문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왜 그거를 하지 않았다고 보세요? 뭐 진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윤석열이 쿠데타 일으킬 거를 지금 김정은이 알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작가님께서 문대리 의원은 상당한 정보력을 갖고 있을 것이다. 사실 저희가 의원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야, 반응을 안 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럼 왜 반응을 안 했을까에 대해서 북한도 정보력이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근데 아까 무서워서라는 얘기 거의 안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정보력이 있을 것이다, 북한도. 그리고 또 북한이 윤석열 정권의 그 비합리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쨌든 부분에 대해서 절제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저기 그 아까 뭐 좀 지난 의제인데, 아까 북미 대화 얘기 나오고 남북 대화도 얘기 나온, 대화를 한다면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휴전선. 북미 간 정상회담 제주에서 해야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다 우리가 이제 북한으로 가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북한에서 한 번도 내려오지 않았죠. 그게 아마 제일 두려운 게 최고전원의 신변, 이런 걱정이겠죠. 뭐 제주도에서 하면 괜찮겠네, 남북 정상회담도. 제가 북한에 갔다 왔었거든요. 가서 이제 그쪽 민화협 친구들하고 같이 일을 했었는데, 제주도에서 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정서들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그 좀 조사해 보면 알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 김정일, 김정은으로 내려오는 이 지배 세력이 제주도에 대한 정서가 매우 좋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 적지가 제주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 시계를 보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비행기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또 이 청중과의 대화 시간도 10분 정도 있어요. 질의응답.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문 교수님하고 이 책의 저자인 부승찬 의원에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남북 군사합의서 복원하겠다. 그것도
상대가 응해줘야 되는 건데 뭐 당분간은 거기에 응하지 않을 것 같고.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는 두 사람의 관계는 아직 좋은 것 같으니까 트럼프가 중국에 갔을 때 교수님 말처럼 돌아가면서 좀 어떤 일이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겠다 기대해 보는데 이 지금보다 더 안 좋게 혹시 갈 수 있는 변수라든가 그런 거는 혹시 있을까요? 우리 정부가 자제된 행동을 계속 보이면은요, 북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는 북한의 행태는 그렇습니다. 북한이 우리에게 선제적 도발 전면전 그 가능성 상당히 적다고 보고요. 북한은 상당히 방어적이에요. 그러니까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을 쭉 할 때도 보면은 우리는 전쟁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이 전쟁을 해오면은 우리는 전쟁에 맞붙고 남조선 전체를 평정하게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이 일반적인 패턴은 상당히 반사적이고 반응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정책 기조로 계속하면은 한반도의 큰 군사적 긴장은 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그러나 어떤 핵을 가진 북한하고 우리가 계속 불안정한 관계 속에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큰 걱정은 그거예요. 북이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을 하진 않지만 우발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확전됐을 때 그 한미 연합전력이 재래식 전력은 압도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북의 입장은 전술핵 같은 데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걸 막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재명 정부에서 그렇게 관심을 두는 부분은 서해 5개 도서 쪽, NLL, 그 다음에 비무장지대, 좀 동해 이런 쪽에서 우발적 군사 충돌이 일어나는 걸 막아야 되겠다. 그러려고 하면은 2018년 9.19 남북 군사 합의서 이게 다시 복원이 되고 이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북도 상당히 좀 필요할 거예요. 북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은 필요할 테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여간 푹측하고 어떻게 보면 이번 무인기 사건을 계기로 해서거나 또는 다른 사건을 계기로 해서건 미국의 도움 없이 남북이 어떤 군사 대화를 빨리 해서 남북 군사 합의서를 복원시켜야 우발적 충돌이 확전돼서 한반도에 핵전쟁 되는 걸 막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는 아마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겠죠. 대통령이 시진핑과 만났을 때 남북 문제 좀 도와달라고 얘기했고 그다음 국회의장이 푸틴 만났을 때도 푸틴에게도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시진핑과 푸틴의 이야기가 얼마 정도의 영향력을 북한에 미치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푸틴은 영향력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푸틴하고는 속 깊게 북한 문제를 못한 걸로 알고 있고요. 시진핑 주석 만났을 때는 우리 대통령께서 뭐 다른 뭐 군사적 또는 핵 문제보다는 우선 한국과 중국이 협력해서 북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걸 하자. 그래서 4개 것을 제안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첫 번째라고 하는 게 원산 갈마 관광지대 개발하는데 한중이 협력 좀 하자. 그 다음 서울, 평양, 신의주, 단동, 북경으로 가는 한국, 북한, 그 다음에 중국 이 3국을 잇는 고속철도 사업에 대해서 공동 제안을 좀 한번 해보자. 세 번째는 두만강 사업 개발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북한이 지금 저 도마다 지금 종합병원을 많이 지어놨거든요. 근데 의료보건 부분에 있어서 설비, 장비들이 지금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걸 한중이 협력해서 좀 가자라고 그러는데 아마 확실한 답은 못 얻었고 시진핑 주석이 답변한 거는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죽은 건 아니고 아마 한중 간에 이건 계속 협력해 나갈 거예요. 근데 북이 언제 이것을 수용하느냐는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4월 트럼프 방중 그래서 뭐 북한의 행보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특히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이 되느냐. 그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푸틴이나 시진핑하고 협력을 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꼭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고 주변 안보 환경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위원님 한 말씀 하시고 마칠 건데 저는 제주도 오면서 책을 읽었는데 상당히 재밌었어요. 우리 박지훈 변호사는 안 읽었죠? 안 읽었잖아.
아까 오기 전에 AI한테 물어보더라고. 무인기 책 내용에 대해서 알려줘. AI가 알려주니 보더니 뭔 내용인지 알겠다. 저러면 안 됩니다. 우리 부동산을 위해서라도 나갈 때 한번 사서 가세요. 네, 자, 책과 말이 좀 얼마나 좋은 책인지 홍보 좀 하세요. 네. 박대현 왜 그래? 아직도 안 샀어? 아 이거 섭섭하네. 참 이게 무인기라는 변수가 우리한테 두 가지를 던져줬던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남북 관계가 언제든지 틀어질 수 있다. 극한 대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번 청년 대학원생이 무인기를 보내면서 대통령이 이건 전쟁 개시행위다. 강력히 엄단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또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다르다. 남북이 잘 지내자라는 두 가지 이제 이 명암이 있는 그런 무인기가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 내용들을 책을 보시면 잘 나와 있고 책 중에서도 특히 페이지 199쪽부터 209쪽 사이에 잘못된 명령이라고 해서 7가지 잘못된 명령을 해놨는데 이건 정말 우리가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정부에서도 어떤 것들이 잘못된 명령일 수 있는가. 그래서 그건 꼭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199쪽에서 209쪽 사이는 다른 거 아니기 때문에 열정을 좀 읽어보세요. 박지훈 들었나? 다시 일어날게요. 저는. 이제 그 청중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들이 있으실 텐데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자분이나 이제 패널 분께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분이 질문을 네. 하실까요? 네.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예. 아 여기 지금 여기서는 관객석이 잘 안 보여. 조명을 세게 때려서 그래 왜 그랬나 봤더니 듬성듬성 빈자리 많아가지고 제가 안 보이려고 세게 때린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질문 마이크를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제주시에 살고 있는 박진심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국회에는 가보지 않았어요. 국회 지나가면서 국회의사당이 저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제 돌아오지 않는 무인기 북콘서트인데 이 네 분이 관점이나 이 정책 북한에 대한 남북 관계에 대한 개념 이게 명확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이게 본인만의 생각이 정립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아니면 이제 저희 이제 여당 국회의원들이든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한 정책이나 이제 자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교육이나 이런 게 있나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안 그러면 이 각 국회의원들의 사고가 다 다르잖아요. 남북 관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전반적인 동북아시아에 대한 정세를 모르고서는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없을 것 같아서 국회에서 과연 이런 국회 정책적인 교육 뭐 이런 게 과연 있을까 그런 사소한 질문을 해봅니다. 문은 감사합니다. 대답해 줄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통일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진 않고요. 그래서 또 국회의원들이 남북관계에 관한 시각 조정을 위한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다만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문재인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북한을 직접 이렇게 자극하지 않고 관리하기도 하지만 러시아와 푸틴과 시진핑을 통한 외교 전략도 활발하게 펴고 있다. 푸틴이 최근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지는 건 사실이지만 북한이 에너지나 생필품이나 식량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생명줄은 시진핑이 잡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관리하면서 또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어쨌든 대한민국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나가는 이러한 정부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제가 보기에 국회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부승찬 의원 같은 외교국방 안보 전문가가 좀 더 많이 포진해서 이런 것들을 상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정책, 예산, 제도로서 좀 녹여내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과정이 있다. 그 과정 속에서 부승찬 의원이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시면 될 겁니다. 진심입니다. 근데 저는 국회의원보다는 젊은 세대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20, 30대 젊은 층한테 남북 통일을 해야겠냐고 물으면 대부분이 반대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거의 대부분이 통일을 반대해요. 그런데 만약 북한이 무너지면 북한 땅은 누가 차지하지? 중국? 그러면 거기서 또 분노를 합니다. 알았지, 당연히 우리 갖고 와야지. 이렇게. 그래서 젊은 세대한테 접근하는 전략적 방법을 옛날처럼 우리 한민족이니까 통일 이렇게 가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국회의원들도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교육자들도 좀 전략적으로 패턴을 좀 바꿔서 해야 되는 거고, 진보 정권이 집권하면은 급속도로 남북 관계가 좋아지다가 그냥 보수가 집권해서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애써 지어놨던 게 사라지고 폭파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들게 사이좋게 만들어 놓으면 한 방에 무너지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민주당이 한 30년 이상 쭉 이게 제 바람입니다. 여기서 박수 한번 쳐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질문을 한 분을 더 받을게요. 예, 마이크를 넘겨주시겠습니까? 가운데. 제가 먼저요. 앞에 세 번째 줄에 앞에 부분 뒤에 말씀하십시오. 예. 저 뒤에 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이따 마이크 드릴게요.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가 4.3 발발한 것도 그렇고, 심지어 고려시대 때는 원나라의 직할령으로 120년의 시간을 보냈었잖아요. 그래서 남북 관계만이 아니라 동북아에서 되게 중요한 위치 또는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제주도가 좀 더 이 특별자치도라는 어떤 자치성, 어떤 주체적인 성격을 더 갖게 된다 그러면 제주도가 동북아 평화나 또 어떤 이제 미래 지형을 이제 조정하고 주도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기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기 꽤 많은 리더십들이 계시니까 제주도의 그 미래를 어떤 평화, 아까 이제 문대림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영세 중립지대라든지 평화를 산업화하고 어떤 평화지대로서의 부심을 만들어내는 일에 다 함께 좀 힘쓰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작은 공공 갈등이나 지역 분쟁부터 이제 국제 분쟁 조정, 또 국제 정상회담이나 이런 아까 G20를 말했나요? 그런 이제 마이스 또 국제 회의 이런 것들 연계해서 할 수 있다면 평화 산업 또는 국제 회의 산업 같은 것들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지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의 제네바, 벨기에의 브뤼셀, 또 프랑스, 독일 국경에 있는 스트라스부르 같은 도시 이미지가 그것일 수 있는데, 바라기는 이제 양안 긴장이라든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잠재성에서 좀 이거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평화의 섬으로서의 좀 내용들을 좀 더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좀 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현역 의원님께서 지역구를 두고 있으니까 지역 문제는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제주도는 이제 사실 제주도가 갖고 있는 가치가 저는 생태 환경의 가치만큼 중요한 게 인문학적 가치. 그 인문학적 가치 중에
4.3의 가치, 평화 인권의 가치의 비중은 너무나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평화의 섬 제주로 지정을 하셨고, 또 지정한 이유는 그 4.3의 그 큰 아픔을 정말 모범적으로 극복해온 제주도민들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이제 사실 국가폭력의 학살의 터전 위에 평화의 성전을 짓겠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지금까지 4.3 문제를 풀어오고 있고, 그런 과정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주도민들은 평화를 얘기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적어도 평화의 섬 이후에, 지정 이후에 17개 후속 사업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에 대해서 또 체계적으로 진화 발전시키지 못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갖느냐면, 앞으로 적어도 동북아시아 일원에서 평화 관련 기구를 창설하거나 평화 관련 규범을 만들 때 그때는 제주도가 중심이 돼야 된다. 제주도가 중심에 설 자격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주창하면서 홍가포르 모델을 이렇게 벤치마킹 해왔지만, 아까 스위스의 제네바 말씀 주셨는데 제주도를 동양의 제네바 모델로 좀 갖고 나갈 필요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말씀 주신 쭉 뭐 국제 분쟁 조정이라든가 뭐 마이스 관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제주도를 떠받치는 축의 한 축은 국제자유도시, 한쪽은 평화의 섬인데 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섬의 축을 좀 키우기 위한 일들을 아마 차기 도정에서는 힘 있게 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니 그냥 말씀이 재밌어서 웃었습니다.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 아까 앞에서 마지막으로 저기 제주시에서 온 강정희입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 질문이 있는데요. 이동영 작가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남북 통일에 관련된 것들이 저희 세대가 느끼는 거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 교육의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역사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잘 해결이 돼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국방 관련해서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처음에 저희가 그걸 접할 때는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한 1, 2년이 지나면 또 다른 해석을 하고 또 이게 옳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뭐 유튜브나 이런 걸 찾아봐서 이게 잘못된 정보였구나라는 거를 알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처음에 주어진 그 매스컴을 그대로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얘기를 하다가 보면 굉장히 대립이 돼요. 이거 북한의 소행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거다, 저런 거다, 굉장히 많은 말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무인기처럼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책으로 나왔을 때는 이게 사실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지만, 처음에 잘못된 그런 가짜 뉴스나 매스컴의 정보로 인해서 그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거를 누군가가 바꿔주기 전까지는 그 잘못된 정보를 갖고 살면서 얘기를 하고 그게 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방에 관련된 남북관계에서 잘못된 것들은 한 번 정도 집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찾지 않아도 네네. 알 수 있게끔 그런 것들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교육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제 언론의 책임일 수도 있는 것인데, 정치인들이 사실은 선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 통일 비용으로 우리 후세대들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할 것이다. 번 돈의 80%는 세금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선동하는 바람에 이제 지금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국민연금 다 고갈됐다. 20년밖에 못 쓴다. 그런데 대통령이 엊그제 나와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5천 코스피 가는 바람에 고갈 걱정할 필요 없다고 탁 얘기해버렸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쇼츠로 막 퍼지면서 옛날 이준석 했단 말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정치인들이 그 통일의 기회, 통일했을 때 얻는 이득,
이런 거 전혀 얘기하지 않고 비용만 이야기해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앞으로 두 자리 성장률을 기록할 나라가 있을까? 대한민국은 2%밖에 안 되죠. 1.5밖에 안 되잖아요. 난 북한이 제대로 개혁개방한다면 매년 엄청난 성장을 할 것 같거든요. 그 과실을 누가 따먹냐? 옛날에 우리가 엄청 성장했을 때 과실을 일본에서 많이 따갔습니다. 배상 비즈니스라고. 옛날에 뭐 지하철 넣고 도로 깔고 건물 세우고 전부 일본 기술, 일본 자본, 일본 자재 이런 거 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찬스 잡을 수 있다. 그 통일 뭐 이득 비용 이쪽에 대해서 우리 국 교수님 한마디 좀 마지막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의 비용과 편익의 문제인데 우선 통일이 되면은 남북 간에 전쟁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징병제가 없어지겠죠. 모병제 때문에 군대 일수가 줄어들겠죠. 두 번째는 통일이 되면은 우리가 시베리아 횡단철도 타고 갈 수 있죠. 중국 횡단철도 타고 갈 수 있죠.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유럽을 갈 때 비행기 꼭 안 타고 배 안 타고 가도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이 되면은 남북한 인구가 거의 9천만, 한 1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더 많은 고용의 기회가 생기겠죠. 남북이 같이 합작해서 할 수 있고. 또 통일이 되면은 우리에게 닫혀졌던 시베리아부터 포함해서 북방에 블루 오션이 열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통일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가져올 혜택이 너무 많아요. 물론 이제 어떤 통일이냐. 흡수 통일하면 비용 너무 많이 들어요. 무력 통일하면 비용 많이 들어요. 그 남북 간의 합의 통일에서 우리 남에서 지금 제안했던 대로 남북 연합의 과정을 통해서 소위 단일 민족 국가의 통일은 좀 뒤로 미루더라도 유럽 연합과 같은 남북 연합을 만들어서 북에 생기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라고 하는 걸 국제사회가 부담을 하고 한국도 부분만 부담을 하는 이런 형태로 나간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이득은 상당히 많고 비용은 적은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이보다도 조금 열린 담론들 그리고 객관적인 팩트를 갖고 토론할 수 있으면 젊은이들 충분히 거기 동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 이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네. 오늘 여러분들도 나가면서 책을 사서 가시는데 그냥 사서 가지 마시고 SNS에 좀 많이 올려서 많은 분들이 우리 부승찬 의원이 쓴 이 좋은 책을 또 읽어볼 수 있는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좀 SNS 좀 많이 또 입소문 많이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유익한 토론해주신 패널분들과 진행자 이동영 작가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념 촬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청중분들께 제가 부탁을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양옆에 흩어져 있어서 좀 가운데로 이동해 주셔서 자리에 앉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촬영은 이 무대에서 좌석 쪽을 향해서 촬영을 아이고 하게 될 이정민 것입니다. 박사님 오셨네. 응? 라이브. 사진 찍었잖아요. 조금만. 처음에 좀 봤다가 저도 이거 방송하고 들어가 보니까 오긴 왔었어요. 섭섭하지 않아요? 아니면 아침에 있으시죠? 아까 처음에 있으시죠? 스텝
이상으로 오늘 두 콘서트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 저자의 사인회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사인을 원하시는 분은 바깥의 복도에서 저자의 사인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방송 마치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송 끝났는데.